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는 분은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 기후 팀장인 양희원현 국장으로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내세우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육아휴직 중이긴 한데 좀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안 되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려우시면은 말씀하세요. 예. 네. 지난 12월 22일 날, 언론을 통해서 신규 원전 부지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잠깐만 네.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어요. 예. 한국전력공사에서 100% 출자한 회사로 수력발전소는 거의 미미하고요. 핵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신규 원전 부지로 두 곳을 선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정을 한 거죠.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이거든요. 예. 한국전력공사 주식 중에서 51%가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국가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51%니까. 근데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100% 출자한 회사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도 이제 국가기업, 공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자인데, 이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신청을 한 것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한 거죠. 두 군데로 강원도 삼척하고 경상북도 영덕을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약간 좀 제가 좀 잘 아리까리해서 표현이 좀 그런데 전력은 어쨌든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가 그렇죠.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예. 그럼 책임지는 모습은 정부의 어떤 관계 부처나. 이런 쪽에서 발표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어쨌든 정부,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발표를 해도 국가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상태가 이게 합당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거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1978년도에 고리 1호기가 처음 가동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4개 원전 부지가 선정이 돼서 고리, 월성, 그다음에 울진, 영광이 차례대로 이렇게 가동이 됐는데 그때가 박정희 시절 때였죠. 그때 부지가 선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1982년도 전두환 정권 당시에 전국에 9군데 후보지가 또 발표가 됐었어요. 그게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백지화가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핵폐기장 부지 선정권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다 산업자원부 또는 동력자원부 또는 지금은 지식경제부가 그 정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선정하고 신청을 받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했었어요. 일련의 정책 과정이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라는 사업자가 이 일을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이걸 선정을 해서 지식경제부에다가 보고를 한 거고요. 지식경제부는 이걸 가지고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절차 작업을 거쳐가지고 내년 말에 12월 말에 이 최종 부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비난을 어떻게 보면 모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또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그 내용을 더 잘 알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환경단체가 보기에는 사업자를 먼저 앞으로 들러리를 세운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년에 최종 후보, 최종 뭐라죠? 이렇게 최종 부지 선정을 내년 말에 하는 겁니다. 내년 말에 한다라는 것은 정부가 발표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 절차를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절차를 발표를 한 거고요. 예. 그 절차에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예. 예. 다시, 이렇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뭐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2008년도에 처음 1차,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국가에너지 기본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왜 이런 게 시작이 됐냐면, 부안 핵폐기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부안 핵폐기장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을 거냐 말 거냐, 거기서 나오는 핵폐기물 양이 어쨌든 정해져 있어야만 핵폐기장 부지를 얼마만큼 사용할 건지도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되면서 우리나라 원전을 얼마나 지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지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에너지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기본계획이 완성되는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이 딱 들어선 2008년도였던 거죠. 예. 그래서 2008년도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현재 원전 용량을 거의 2.5배 가까이 늘리는 걸로 결정이 난 거고요. 근데 그 전력상에서는 보면 지금 현재 설비 용량으로는 한 20% 정도 되고, 그리고 발전 용량으로는 들쑥날쑥하지만 30에서 35%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설비 용량을 40% 이상으로 하고, 발전 용량을 50% 이상, 59%까지 절반 이상을 원자력에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라는 게 2030년까지의 계획이에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건설 중이고 계획 중인 원자력 발전소로도 모자라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22개, 지난달에 이제 신고리 2호기까지 운영 허가가 나면서, 현재 22개가, 가동 중이거든요. 22 가동 중이고, 지금 건설 중인 게 6개예요. 그리고 추가로 또 계획 중인 게 또 6개가 있고요. 다 더하면 34개가 되는 거죠. 이 34개가 기존 4개의 원전 부지의 개수가 계속 확장되는 형태로 건설이 되는데, 그게 2024년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2030년까지는 그보다 더 많이 짓는 거죠. 근데 그게 장소를 어디로 할 건지 이제 정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부지 선정에 들어간 거고, 그게 이제 이번에 삼척과 영덕이 이제 후보지로 된 거죠. 각각은 후보지가 140만 킬로와트, 지금 고리 1호기가 58만 킬로와트예요. 그거로 치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2.5배 정도 되는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고요. 보통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100만 킬로와트짜리거든요. 근데 그걸 140만 킬로와트짜리를 각각 4개씩, 그러니까 8개를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정부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은, 올해 정전 사태도 있었고, 이렇게 한파가 오면서 이렇게 에너지,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렇게 수요 관리도 좀 비상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지금에도 빨리 준비를 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이렇게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렇죠. 예, 그렇게 밀어붙인 게 없잖아 있긴 한데요. 예. 그때 정전이 생겼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렇게 전기가 모자라서 정전이 된 거니까 원전을 빨리 지어야 된다. 이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보수언론이 중심으로 일제히 그런 발언을 한 거고요. 사설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고, 또 한쪽으로는 저희 같은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전기 쪽을 좀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전과 같은 대용량 발전소에다가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번과 같은 정전이나 제한 송전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가 더 풍부하게 공급되는데도 더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양쪽이 전혀 상반되는 그런 지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섬처럼 고립돼 있잖아요. 그 북쪽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전기선이 연결돼 있지 않고 뭐 일본하고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남한만 섬처럼 고립돼서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를 여기서 소비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가 충분히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예. 그 생산하는 전기 중에 일시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발전소가 멈춘다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고장이 났던지 사고가 났던지 간에 예. 일시에 멈추게 되면은 갑자기 전기가 중단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정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고리 1호기가 58만 킬로와트라고 그랬는데 보통 100만 킬로와트고 예. 또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140만 킬로와트짜리 이렇게 큰 규모의 발전소들이 일시에 문제가 생겨서 뭐 한두 개 정도가 고장이나 고장이 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많은 양의 전기가 일시에 공급이 중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정전이나 대환송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 겨울이 작년 겨울처럼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굉장히 반복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를 너무 싸게 공급하는 것 때문에 전기 난방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 난방이 급증한 상태에서 그럼 전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최대 수요를 생각했을 때 올 겨울은 어떻게 될까? 그걸 예상을 해보니까 최대 전력을 피크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크 시에 전기가 여유분이 50만 킬로와트밖에 안 된다고 지금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 50만 킬로와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리 1호기가 58만 킬로와트인데 예. 지금 가동 중의 원전의 22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면은 정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큰 용량, 대용량의 발전소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대용량 발전소를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전기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기 소비가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 난방이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작년 겨울에 전기로 난방을 하는 수요가 25%였어요. 전기 생산하는 전기에 25%였는데 작년 겨울에 우리가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전기가 30%였다고요.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전기의 대부분이 다 난방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 거기는 원전 비중이 75%로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그 나라는 다른 유럽 대륙하고도 송전선이 다 연결돼 있어요. 예.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전기를 수입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겨울에 제한송전, 우리가 9월 25일 날 그 정전을 경험했던 그런 제한송전을 단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2009년 겨울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원전이 많다 보니까 전기를 처음에 뭐 값싸고 풍부하게 공급한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도 낮추고 전기 난방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전기 보일러도 보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로 난방을 엄청 많이 한 거죠. 추워지니까 난방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전기를 수입하다 못해갖고 전기가 모자라서 결국 제한송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같은 꼴이 됐을 때 우리는 수입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크가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전기 난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어쨌든 전기로 난방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사실 원전이 상당수는 필요하지 않는 형태잖아요. 예. 전기 소비를 봤을 때. 그리고 난방하지 않도록 하는 수요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대용량 발전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으로 우리가 전기가 필요한 소비 지역에 가까운 데에 분산형 소규모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그 소규모도 이제 열과 전기를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만 공급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투자하는 자원에 석유나 석탄을 떼서 결국 전기를 만드는 건데 그거의 40%밖에 전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40%를 전기 쓰고 나머지 60% 버려지는 열을 또 열로 쓸 수 있어요. 지역 난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전기나 열이 필요한 소비지에 가까운 데다가 소규모 열병합 발전소나 이제 가스 열병합 같은 거를 건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전기가 필요할 때 좀 더 가깝게 효율도 높게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뭐 가깝게 얘기를 들면 얼마 전에 12월 초였나요? 원전 2개가 갑자기
그 며칠 사이로 이렇게 멈췄잖아요. 그때가 춥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개가 멈추면서 그 예비율이 전력 예비율이 8%대로 갑자기 떨어졌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추운 겨울에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정전 사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원전 정지는 뭐 이렇게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달인가 4월달이었죠 아마 4월달에 농사용 비닐 검은 비닐이 그 송전선을 감아가지고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기 이건 좀 다른 뭐 질문인데요. 뭐 이번에 제가 환경운동연합에 있으면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봤던 건데 하나는 월계동 그 아스팔트 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본산 그 식품들이 방사능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국가라는 곳이 정말로 이렇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무방비고 무능한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보시기에 지금 한국의 원전에 대한 그 안전 관리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고가 났을 때 대응 능력이나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불구하고 이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안전과 뭐 이런 거일 텐데 이 사람들의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한테 정보를 공개해라, 회의록을 공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긴장감을 서로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모니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당신을 계속 보고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정책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공개되어 있고 그게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정신 차리고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도 보면 그게 공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났었는데 그게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감시받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그 대규모 참사인 체르노빌 사고까지 난 거잖아요. 그게 비밀주의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만큼 이런 비밀주의가 강한 나라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게 원자력이라는 게 이 핵에너지라는 게 어쨌든 핵무기와 동전의 양면일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는 그리고 그런 위험성을 가지는 에너지인데, 이걸,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걸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 안전성을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 기구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기구가 얼마 전까지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원자력 기술을 진행하는 기구하고 안전규제를 같이 하는 기구가 같은 구성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어떨 때 보면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라는 이 사업자의 그 얘기를 대변해서 오히려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국민의 알 권리나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안전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일을 더 편하게 하게끔, 사업자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그게 그렇게 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가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교육과학기술부안에 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있었고, 일본은 우리로 치면 지식경제부, 그러니까 경제산업성 안에 그 규제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안전규제기관을 우리로 치면 환경부가 일본에서는 환경성 안으로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독일과 비슷한 거죠. 독일은 환경과 방사선 안전을 같은 부서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독립을 해가지고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독립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독립을 시켰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상태에서 더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그동안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신 분을 그 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월계동 아스팔트 오염된 사건을 봤을 때 그게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거를
폐기물이라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중도전이 방사선 폐기물이에요. 예. 그렇게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관료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죠. 이게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쵸. 그걸 소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사선 폐기물 관리공단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에 방사선 폐기물이 그냥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파란색 그 천막에 쌓여가지고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더구나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원장이 지금 부위원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 제주도에서 방사능비가 내렸을 때 그물 뭐 매일 2리터씩 한 달 내내 마셔도 문제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근거가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근거는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1년에 피폭량을 뭐 1년 연간 봤을 때 1mg 정도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인 건강한 남자의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안전하다는 기준치가 아니라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이상은 피폭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거지 그게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방사선이라는 거는 안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우주로부터도 방사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1mg까지 맞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이 안전기술원의 원장에다가 그다음에 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나 이런 걸 다 푸는 형태로 하잖아요. 그 편의를 봐준다고. 그러니까 원자력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가고 이런 방사선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감각한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를 들면 우리는 발전소가 같은 노형인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광 3, 4호기하고 울진 3, 4호기 같은 노형이고 영광 5, 6호기가 울진 5, 6호기가 같은 노형이고 그러면 영광 3호기가 문제가 있으면 영광 4호기에도 그리고 울진 4호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부품이 떨어져 나갔거나 해결요봉이 손상됐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그러면은 같이 그걸 멈추고 그다음에 그걸 들여다보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처리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긴 그 발전소만 그 해당되는 부품만 그냥 갈아치우고 다시 가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와 같은 노형인 다른 발전소에 생길 수 있는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나 사고나 뭐 그런 고장도 미리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 2년 지나서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사회의 문화도 문제가 되는 거고 기구도 문제가 있고 관료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우려스러운 건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지금 그 핵발전소가 많이 가동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사고가 있었거든요. 뭐 미국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고 그다음에 영국도 그랬고 그리고 그러니까 초기에 핵발전소를 굉장히 부흥시켰던 나라들이죠. 예. 일본이 그런 거고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만 남았어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프랑스보다 그 밀집도도 높고 그리고 안전 규제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프랑스는 그 사회당과 노동당이 합쳐가지고 원전 비중이 75%인 거를 50% 정도로 낮추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잖아요. 예. 프랑스조차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 또 공격적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중국도 있지만 중국은 워낙에 땅이 크고. 예, 지금 한 10여 분 정도 좀 남아 있어서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한 거 말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진 잘 모르겠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 앞으로 뭐 4개월 뒤면은 국회에서 또 어떤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UA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UA 원전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만약 3가지 정도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금융 지원에 대한 거죠. 지금 산업은행이 예. 돈을 아랍에미리트에 빌려줄 수 있도록 엄청난 돈을 몇백만 달러를 빌려줄 수 있도록 예. 현물 출자를 다른 공기업에 현물 출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산업은행 이게 아랍에미리트가 현금이 없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석유 달러가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그 석유 달러를 국제 금융기관에다가 빌려줘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돈도 빌려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 근데 그렇게 그 돈을 빌려오려고 산업은행이 자기 덩치를 키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돈도 다 못 빌렸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 금융지원에 대한 그 임명계약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핵폐기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깥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고 국내에서는 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나 한국전력공사나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는데 핵폐기물을 우리나라가 처리해 주도록 했다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핵발전소를 건설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예. 뭐 일상적으로 방사물질이 나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거기에 수십만 년 동안 생태계에서 영구히 격리 보관해야 되는 핵폐기물이 수십 톤? 아니 수백 톤이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는데 이 핵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문제인 건데 그 폐기물을 우리나라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선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계동 보니까 월계동 방사선 뭐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뭐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드럼 통화당 아마 500만 원씩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중저준위 폐기물이에요, 중저준위. 중저준위는 사실 그 사용해결료 고준위 폐기물에 비하면 껌값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용해결료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어느 나라도 처리한 나라가 없어요. 핀란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게 뭐 1, 2년 지나서 알 수 있나요? 그게 최소한 뭐 플루토늄만 얘기해도 반감기가 24,000년인데요. 근데 그게 24,000년이 10번 이상은 반복이 된다고 말을 하면 24만 년이잖아요. 그럼 24,000년 후에 관련 인류가 존재할까지 지금의 문명이 그대로 갈지도 의문스러운 건데. 그래요. 그건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거죠. 지금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시끄러워. 예. 그 내년 초에 다시 방금 오늘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좀 더 해서 다시 한번 더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 거기 민중의 소리의 기자 조태윤 기자도 굉장히 내용을 잘 아시는데 아무튼 그때 얘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특별판을 만들어서. 예, 오늘 전화 통화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